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찬종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이 유튜브가 지금 구독자 수가 2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1년 남짓한데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이 연세가 한국 나이로 83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나이 드신 분이 TV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아주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은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1985년 미국 문화원 사건 변호인을 하실 때 제가 월간조선 기자로서 인터뷰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37년 만에 처음 인터뷰를 합니다. 어쨌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옛날 얘기 나왔으니까 저 기억을 아주 되살려 주시는데 85년에 미문원 농성 증거 사건 때는 우리 저 대표께서 해직 기자였었기 때문에 해직 기자 출신이지. 그때는 그 당시는 해직 기자 상태였는데 여기 서소문 서울 법원의 대법정에서 공판이 아주 자주 열렸는데 그게 아주 기록자로서 이게 참석하시고 놀라운 기록을 남겨주신 거, 전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유명 유튜버 중에 이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 아침 일찍 이렇게 하는 아주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시점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 언론의 자유가 요나마 지켜지고 있는 거, 많은 이들이 거기에 노력을 하는데 그 가장 선두의 첫째가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따지고 비판하는 우리 조 대표님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뵙고 공개적으로 꼭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짜고 친다고 하겠습니다.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참 85년에는 제가 해직 상태가 아니었고 그때는 조선일보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요. 우선 오늘이 아주 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날이 됐는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를 탄핵 소추 아마 표결이 곧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전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한 이틀 동안 불거졌는데 이 상황을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에 대한 비판은 사실 아주 삼가해 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정권 들어서고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수직 승진을 해냈는데 이를테면 육군 준장이 별 둘, 셋, 넷째 그렇죠. 육군 참모총장이 된 그런 경우여서 혹시나 뭔가 좀 획기적으로 뭘 하지 않나 했더니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시종 정권에 편향되는 사법부 운영하는데 이게 방조하고 있다. 그 이번에 이 사태도 임성근 부산지방법원 그 고등부장 판사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에 이미 사직하겠다고. 건강이 나빠요. 그렇죠. 건강 나쁜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렇습니까? 건강이 아주 나빠요. 나쁘니까. 그리고 금년 2월 말이 10년 임기가 끝나니까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탄핵 발의 대상 중에 당신이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사표를 내가 받으면 내가 입장 곤란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 왜 그러니까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100명 가까운 법관들이 조사를 받았고 그중에 한 10명이 기소가 됐는데 임 부장판사도 그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전부 판판이 무죄가 시작했는데 그 사법농단이라고 하면 여기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일, 터무니없는. 일제징용공 그 판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대법원에 이견서 낸 그것 때문에 재판을 몇 번 연기했다 하는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비법관 자격자, 그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
외교관 출신을 반드시 예. 대법관으로 하나 임명해요. 예. 그 사람도 판결에 참여해요. 예. 대법관사를 부여를 해가. 그러니까 이게 65년 한일 회담으로 징용공 문제는 조약상으로 우리가 그 속에 좀 불평난 게 있고 돈을 더 많이 못 받아낸 점이 가령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국제 규약상 준수해야 할 공약인데 그렇죠. 이 공약을 비켜나갔고 손해배상이 아니고 위자료 쪽으로 예. 그 미쓰비시 징용공에 세 사람 네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죠. 예. 그 예를 들면 65년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두 차례 보상을 해준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판결을 하면 한일 관계 복잡해지니까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요청서 재판이 몇 번 연기된 거 이게 농단이다. 그 재미있는 거는 이 정권 들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이 징용공 2018년 이 10월에 징용공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토착 왜곡이고 그리고 친일파라고 해요. 친일파. 세상에 말이야. 세상에 이런 정권이에요. 이런 정권. 그러니까 이런 정권 아래서 대법원장이 여역 정권에 순종해 오고 미리 이 탄핵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우선 귀신처럼 내다보고 넌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표 안 받겠다. 도저히 대법원장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조 대표 말씀대로 거짓말로 판명됐거든. 그런 일이 없다 그랬다가 녹취 파일까지 판명된 이런 순간이니까 요 부분 결론은 부끄럽다. 김명수 당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서라. 그런데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그만두지 못하게 해가지고 탄핵으로 파면되도록 한다면은 이건 기본권 침해 아닙니까? 이건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이번에 국회에서 이제 파면 결의가 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면 이게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당사자가 증인 신청도 하고 이러는 사이에 2월 말이 지나갑니다. 예. 2월 말이 지나가면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탄핵 심리에 실익이 없어. 실익이 없네요. 그러니까 각하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 실세와 강경파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법관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 정권 실세와 정권의 불리한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한다 하는 그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주 비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비겁한 일에 대법원장이 동조 방조하고 있다. 이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용납할 수 없으면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언론을 관계해가지고 국민적 압력을 가해야 되고 야당이 탄핵 발의할 수 있죠. 3분의 1을 의석가고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떻든 명분상 그런 공격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일반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야 나는 되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새로운 사법 파동의 전조니까 법관들이 들고 일어나면 대법원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법관 전국 회의에 각 지방별로 대표자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안 움직이면 일반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죠. 지난번에 검사의 98%가 주배 장관에게 항의하듯이 말이죠.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부득이 그만두게 될 것이다. 나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징용공 배상 판결이 한일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연동돼 가지고 한미일 동맹 관계까지 흔들어 버렸는데 이게 법률용어로 그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무슨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문제까지 이 식견이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볼 수 없는 대법관이 자기의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열정을 담아가지고 판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법자대 원칙 이전에 헌법 원칙에 이 국제조약, 국제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는 그게 이하더라도 65년에 네. 한일 기본조약과 배상 판결은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피해가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이 아니고 위자료라는 말, 유가족 위자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할 수가 없고 가령 그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 승소 한 4사람은 5사람밖에 안 되죠. 그렇죠. 사람들의 그 배상 문제를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보상하는 절차를 밟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재작년 일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 대법원 판결이 나고 이게 이른바 대깨문들이 이걸 비판하는 사람을 조국 씨 같아서 앞서서 이게 친일파다 토착외구다 하는 걸 방치하는 것 같아요. 방치한 게 아니라 조장했죠. 그렇지. 조장, 방치. 그렇죠. 그래야 이 정권 유지에 있어서 자기들 그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것. 또 우리 국민 전반적으로 이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작은 교육 과정에도 그렇고 일본 하면 외놈. 우리가 피해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 요걸 이제 자극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 김영웅 판결이 그 다음에 한일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품목 심사를 강화를 하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안보 문제로까지 이렇게 번지고 하는 과정에 가공할 사태가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 하는 캠페인을 벌리니까 일본에 여행 가던 사람들이 한 연간 700만 명이었는데 이게 70%가 줄어버렸어요. 그 선동에 넘어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손해는 일본도 손해보겠지만 우리나라 항공사 손해보지, 여행사 손해보지. 이런 출발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주 무리한 판결에서 비롯되었는데 또 이런 아주 참 비인간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이 대법원장이 조롱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8년 8.15 정부 수립되고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명로 선생이 그야말로 항일 운동을 했지요. 그러니까 항일 운동하다가 투옥된 사람들 변론에 앞장서고 그런 어른인데 약 10년간 재임하는 동안에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이미지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1954년인가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 정부 정권의 불리한 판결을 계속 내니까 공개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빙자해갖고 이게 이 사법부가 포괄적으로 판결을 한다고 이렇게 항해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한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로 대법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법부 독립은 헌법이 보장되고 지켜져야 하며 가령 경무대나 행정부가 불리한 판결이 났다 그러면 항소해라. 그렇지. 항소에서도 또 만족하지 못하면 상고해라. 우리는 그 법대로 해야 된다. 이걸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맞서서 굴복시킨 그런 아주 빛나는 전통이 있죠. 그게 이제 군사정권 이후에는 뭐 전부 고분고분했는데 이른바 촛불 민주화 정부라고 지칭하는 이 정권 아래 대법원장이 과거 군사정권이나 유신정권 때의 대법원보다도 더 아주 적극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3,000명의 법관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요 며칠 사이에 현저히 훼손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그는 책임지고 물러서야 된다. 여기서 노골적으로 이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은 탄핵 이야기를 못하잖아. 즉 국회가 탄핵 이야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준비하니까 탄핵 당하도록 당신을 계속 사직서로 수리하지 않고 잡아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국회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여당인데 여당과 물밑에서 무슨 교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탄핵을 하라고 유도하는 발언이 이게 탄핵을 유도해서 청와대에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씨가 후배의 목을 쳐가지고 권력 앞에 뇌물로 바쳤다는 논평을 냈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뇌물로 이 임부장 판사를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쳤다. 아이고. 요 사족 같은 얘기인데, 김병수 대법원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에요. 부사고등학교. 고등학교 출신이 조 대표한테하고 또 동산이 되는 근데 부사고등학교 동창회가 2019년에 제명하자 하는 서명도 받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탄핵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지킨다.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관을 보호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걸 더 떠나서 정권에 암묵적으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탄핵을 유도하는 것처럼 한 이런 대법원장을 3,000명의 법관이 오늘 하루라도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문제 해결은 결자해 줍니다. 법관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외부에서 개입을 합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사법농단이라는 말로 지어내가지고 더구나 검찰의 수사를 유도해가지고 자기가 보호해야 할 법관들 한 100명쯤을 갖다 바쳐가지고 무자비한 수사를 하도록 만든 이 연장서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80명이 법복을 벗었어요. 80명. 그거 참. 예. 100명이 조사 대상이 돼 조사를 받고 10여 명이 기소가 되고 80명이 법복을 벗었다. 더구나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 구속은 몰라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예는 남미에서도 참 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게 아까 징용공 판결에 관한 거예요. 그걸 정부 쪽에 견해를 들어서 재판기를 몇 차례 늦췄다. 그러니까 그게 농단이다. 그건 표창을 줘야죠, 사실은. 판사로서.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법관 탄핵 소추안, 여기 161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 소추안을 지금 언론이 거의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는 제1이유로 들어간 게 바로 이겁니다. 2014년에 8월에 산케이신문에 가토란 기자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한 것은 어떤 남자하고 만나는 시간과 겹쳐서 그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쓰세요. 그런데 이게 찌라시를 인용하고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가지고 루머를 짜집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는 직접 취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무죄를 선고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 법원행정차장 임종헌 차장이 임성근 수석 부장판사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재판부에 유무죄 판단은 알아서 하라. 그러나 무죄 선고를 하더라도 이것이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은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선고문에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기 바란다. 안 그러면은 무죄니까 실제로 여자 대통령이 어떤 남자하고 만났겠구나 하는 나쁜 엉터리 인상을 굳히게 되니까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선고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딱 탄핵 사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국 대통령을 완전히 모함하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 기자편을 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편을 들어가지고 자국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는 거는 애국 판사를 탄핵하는 거고, 이 자들은
161명은 이게 진짜 친일파 아닙니까? 진짜 친일파.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해갖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탄핵의 본질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범위를 벗어난 일이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쓴 그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유가 없다. 그만을 근거로 해갖고 탄핵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니, 탄핵 소추안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이거 쓰레기. 한마디로 이 논리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고 여기에 뭐 법리적으로 몇 가지 따진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 하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안을 쓰려면은 이게 검사의 기소장에 해당하는 건데 최소한 임성근 이분에 대한 그 변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 발의, 탄핵 심리는 그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참고인 정인을 신청하면 국회가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러고 최소한 본인을 불러서 청문 절차를 그렇죠. 밟는 거 그게 기본인데 그런 거 다 생각해버리고 뜬 소문과 언론에 보도된 것만 짜깁기 했다고 하는 것은 탄핵 발의 과정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예요. 탄핵 그렇죠. 발의 그렇죠. 과정 자체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탄핵 소추안 쓸 때 보면은 완전히 신문 기사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짜집게 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았잖아요. 그때 사실은 각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주문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하는 그 사유를 쭉 보면 당사자를 신문했거나 정인 참고인을 제대로 신문했거나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갖고 짜깁기를 해서 그냥 완전히 정치적 판결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헌법재판소를 애워싸는 대모대가 있고 만일 이 탄핵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심판관 집은 포위하고 불을 질러버리겠다 하는 그런 아주 위압적이고 공포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만장일치로 그런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리상 그 당시 이 헌법심판관 중에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다. 그런 절차에 눈 감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그러한 탄핵이 이루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감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 어제 이게 금태섭, 안철수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 범야권 경선의 일부를 두 사람끼리 경선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긴 사람과 3월 초에 결승전을 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도 거기에 동의한다 해가지고 이 범야권 단일화가 가능하게 지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그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오늘 지금 현재까지 국민의힘당이 그러니까 안철수 금태섭 후보 단일화에서 나온 사람하고 국민의힘당에서 나온 사람하고를 경선 붙여서 결정하겠다. 이게 이 김종인 위원장의 입으로 확인된 건 아니죠. 정진석 공관위원장 이름으로 됐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은 최선으로 그걸 확실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돼. 지금까지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가해지고 있는 의문 또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삼자 필승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확실히 벗어났다 하는 거를 빨리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관변 여론조사 기관들 믿지는 않지만 그 추세 또 관변이 아닌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보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대결하면 이쪽이 반드시 우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확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조 대표도 어제 그저께 쭉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
2011년에 박원순 후보가 당선될 때도 30%안 됐을 아니, 겁니다. 47%. 그렇습니까? 그때가 제일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높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예, 그렇죠.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단일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공개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가닥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꾸 안철수 후보를 무시, 폄훼하는 발언만 그렇죠. 계속하고 그게 뭐 제1야당이 그 독자적 후보를 내야지.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니까 단일화는 뭐 선거 공고 일주일 전에 다 하면 된다. 여기까지 진전이 됐는데 어저께 이제 안철수, 금태섭이 후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쪽도 아마 분위기를 급속히 변한 것 같은데 이건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이루지 않는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쪽은 아마 파멸적 그렇죠. 피해를 그렇죠. 입을 것이다. 가상에서 만일 국민의힘당이 여기에 이게 포용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당이 국민의 정신적 폭파 대상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폭파. 정신적 폭파. 그리고 안철수, 금태섭 쪽이 또 말하자면 단일화에 어긋나는 일을 하든지 하면 그들도 그렇죠. 마찬가지. 이제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상 대결에서 이쪽 범야권 후보가 이기는 경우가 안철수 대표가 뽑힐 때만이 가상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에게 그것도 오차 범위 안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39대 한 33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압도적인 우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투표율을 감안한다면은 투표율이 조직 동원력이 강한 여당이 유리하다고 본다면은 이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삼자 필승론을 주장해가지고 마치 여유있게 이긴다는 도대체 그런 과학적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문제인데다가 그 뒤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말했던 미스터 트롯식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경선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밌게 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뽑히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동안 내키지 않은 식으로 하다가 결국 따라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돼버려서 흥행 효과가 상당히 지금 줄었다고 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흥행 효과가 준데도 불구하고 자관 결과적으로 이 후보 단일화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나 이 가상 대결이고 투표율 같은 건 감안되지 않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인데 투표율이 높냐 낮냐도 굉장히 줄 것 같고 저는 이 조갑제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뚱맞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민주당 후보하고 야권 단일 후보하고 경쟁했을 때도 그 큰 차이로 야권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안 나오는 근본 이유는 저는 제1야당 국민의힘당의 현재의 위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가 서울 부산이 이 민주당 측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당헌에 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자기들이 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한 걸 그거를 당헌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개정 정족수에 미달돼요. 그 권리당원들이 참가한 그 수치가 그 당시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야인 시절에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거든, 그게. 그렇죠. 자당 후보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에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의 그 말 때문에 당헌을 강화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용납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선 당헌 당규상 안 되는 걸 그것도 말하자면 정족수 미달 엉터리를 고쳐놓고 더구나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야당 대표 시절에 힘을 주어서 그 당헌 당규를 이렇게 개정해 놔놓고 지금 와서는 당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쏟아놔도 국민의 반응이 뭐 경쟁에서 나오면 되지 하고 이게 다 묻혀버리는 것은 국민의힘 당이 희미하기 때문에 희미하게. 좋은 말씀. 국민의힘 당이 제1야당으로 의석수 3분의 1이 간신히 넘지만 과반수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 제 몫을 다하고 세게 나오면 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 야당이 두려워서라도 후보를 낼 생각을 못하죠. 안 할 텐데 이거는 이 존재는 도대체 미미하니까 이건 얼마든지 깔아뭉갤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깔아뭉개고 그 건너편에는 국민만 상대로 하고 여론조사가 이거 될 듯도 하고 맞습니다. 이 삼자 필승론까지 야당 대표가 한동안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고 이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여기까지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돈까지 풀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될 말이 아니다. 이게 민주당이 후보를 낼 선거가 아니죠. 그렇죠.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주요한 국면이 있을 때 이 공수처법이 위헌이고 유령기관이고 또 그다음에 이게 보궐선거 문제 등에 대해서 수시로 대통령하고 담판해라.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김종인 씨가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대던 일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서 그분 야당 대표 김종인 씨가 어떻게 해야 되냐. 김영삼 총재처럼 하면 된다 그랬어요. 김영삼 총재처럼. 그렇죠. 군사 독재 정권 알았어도, 박정희 대통령이라 안 그러고 박정희 씨가 이렇게 하고. 박정희 씨. 그게 덤벼들듯이 전두환 장군이 이렇게 하듯이 말이야. 네. 호칭부터도. 그러니까 불경스럽게 덤벼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례에 맞지 않는데. 그렇죠. 대통령 만나가 담판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 결기, 그런 걸 전혀 보이지 못하고 아침마다 모여가 몇 마디씩 쫑알쫑알 하는데 이거 꼭 봉숭아 학당을 담은 거예요. 네. 말도 부드럽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주 원내대표 이 방송 들으면 좀 언짢을지 모르겠으나 이건 아주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야. 명부장 판사였거든. 판결문 쓰듯이 아주 정교하게 잘 쓰는데 그건 아침에 이때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으로 공중에 날아가 버려요. 날라가버려요. 공중에 날아가 버려요. 행동에 이 따라 말을 주워 담아가 조직화하고 뭉쳐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를 향해서 때려야 되는데 이게 뭘 하는지 아침마다 모여가 자기의 존재만 알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가 이 지경까지 오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 당수는 말이죠.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 상위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앉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뭐 1%, 0점 몇 프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당대표로 앉아가 말도 희미하게 하고 그게 그 대통령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공격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이 웬만하면 될 수 있다고 지금 단단히 달려붙어 가지고 이 아마 전면적 복지까지 4월 7일 이전에 퍼부어 가지고 나는 질 것 같아 잘못하면. 예. 후보 단일화를 해도 질 것 같아. 지금 이 비판이 가장 정확한 비판이신데 이 국민들이 어떻게 30몇 %의 지지를 보여주느냐. 국민 책임이 있고 국민들을 그렇게 각성시키지 못한 국민의힘, 이름도 좋네요.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국민의힘의 책임은 바로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의 책임이고 두 사람이 말만 근사하게 하고 그걸로 논평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이걸 정치적 무기로 삼지 않는다. 아까 폭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폭탄을 청와대로 던지란 말은 그 말의 폭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의 폭탄이. 그래서 그 결과로서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전무한 말하자면은 불임 정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은 안철수의 단일화 드라이브에 오히려 끌려가는 주도권을 상실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이 싸우질 않는다. 근데 아까 싸우는
모델로서 와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야기했는데 80년대 가장 가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만약 김영삼 전 대통령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가 결판에 투쟁을 났지. 어떤 방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결판에 났지. 예를 들면 공수처법 그거 이제 국회에서 저지가 어려우면 예. 이 코로나로 광화문광장을 점령해도 이걸 무시하고 한다는 무서운 일을 아마 했을 거다. 무시하고 청와대를 포위했을 겁니다. 예. 포위하고 대통령하고 담판하자 그러고 국민들에게 이거 유령기관이고 위헌적인 유령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전혀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하나는 아주 또 해괴한 것이 홍준표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김태호 의원 입당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그분들이 입당해서 현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1야당 당수인데 이를테면 제1야당 당수 김종인 씨가 지금 역사와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렇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입당 안 시킨다. 예. 그러니까 이 당이 제대로 될 일이 있느냐. 예. 저는 이 홍준표 후보를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러고 현장에 가서도 그랬는데 왜 제가 그러는가 하니까 이게 양산에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그 양산에 나갔으면 이런 가정법인데 제가 양산 분위기를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갔으면 거기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김두관 후보를 패퇴시키는 게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한 자리 건졌고 그렇죠. 대구 수성구는 자동으로 이쪽 방에 하나 건지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퇴짜를 놓는 걸 보고 제가 수성구에 가서 유권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이 후보들 면면을 봤을 때 이 정권하고 전의에 서서 싸울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내 눈에.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을 당선시켜야 된다. 홍준표 의원은 단순한 그냥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향도를 할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호소를 했었는데 홍준표 의원을 입당 안 시키는 게 내 말 때문에 입당 안 시키는가 모르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전의에 서서 싸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의에 서서 싸울 사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지. 요새 러시아에서 영웅이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이 독살 당할 뻔 했는데 독일에서 회복돼가 정신 차리고 나서 바로 감옥에 갈 것이 뻔한데도 지금 러시아로 들어와 가지고 감옥에 갔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2주 연속 들고 일어나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결국 이 문재인 정권 이 이념적으로 똘똘 뭉친 이 극좌 운동권 출신 정권과 싸우려면은 나발리 스타일로 싸우든지 과거에 김영삼식으로 싸우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게 말은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나발리라는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서도 목숨 걸고 정권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저는 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두환도 여기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12.12 사안 일으켰으니까.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 목숨 걸고 싸우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은 이 출생, 성장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첫째, 자신이 손으로 돈을 안 만졌어요. 돈을 안. 근데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본인이 돈을 만진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럼 그 측근들이 만진 거 대통령이 그런 거 아니냐?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예. 전혀 뭐 좀 이런 얘기 하기는 못합니다만 선거자금은 받았어. 선거자금 기업가들로부터 다 받았어. 그 선거자금을 받았을 때 그 복심은 제가 아는 걸 오늘 뭐 증언을 하는 셈인데 복심은 뭔가 하면 당신들은 말이야 군사 독재 정권 지도자들하고 거기에
돈 갖다 주고 이렇게 사업을 일가 돈을 버는 사이에 우리는 박해를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선거자금 주는 거 좋다 받아라. 내놔라. 이런 심정이었고 대통령 딱 되고는 나는 이제 안 받을 거라 그랬거든. 본인은 안 받았어. 예.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제가 하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만이 직접 챙기지 않아요. 예. 직접 안 챙겼다는 것은 누굴 시켰어, 뭐 친척을 시켜서 너는 받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은 아예 받질 안 하고 너는 절대 받지 마라. 그 경상도를 받지 말래 이러면 안 받을 줄 알아요. 여기 아주 단순한 양반이. 그러니까 그런 성장이 이 군사 정권하고 싸울 때도 그게 두렵고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요인이 나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주 문제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봐서 그냥 찌르는 겁니다. 만일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제1야당의 총재라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이 코로나로 막아놔도 이거나 어디선가 구멍을 나는 뚫었으라고. 어디선가 뚫었어. 이게. 아예 본인이 잡혀갈 각오를 하고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라 그래가 거기서 해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했거나 아니면 뒷골목을 통해서 전부 모이게 하거나 아니면 부산이나 대구에 가가지고 말이지. 모아가지고 이게 엄청난 일을 이렇게 도모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 야당에는 그런 기운 자체가 없잖아요. 기운이 없습니다. 기운 자체도 없고 이 말에도 힘이 없. 말에도 내가 트집 잡는 건 아닙니다만 말에도 힘이 없죠. 의미로 보면 말이 고와 좋지요. 주호영 의원도 말이 부드럽지요. 곱고. 그러나 그 말이 공중에 퍼져버린 이걸 담아가지고 축적해서 국민들을 분기탱천케 하는 이런 의지가 없어 첫째. 의지도 없고 할 줄도 모르니까 능력도 없는 것. 그 이런 사람들이 걸터한 자가 그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또 털어놔야 되겠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 정권과 맞서서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룬다 하는 거 분명히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가 받아온 오해, 삼자 필승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삼자 필승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등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선은 민주당이 되고 2등 국민의힘당, 3등이 안철수나 기타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지 않느냐. 이 얘들 때문에 안 됐다. 만일 이번에 후보 단일화가 돼가지고 이 야당세가 이 서울시장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저께 개헌론 주장했습니다. 개헌론 주장했는데 김종인 씨가 받고 있는 오해는 아직도 그 오해가 지금 아직 완전히 씻어지지 않았어요. 서울시장 선거에 야권이 이기면 야 이거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권력 분립을 위한 이번 집정제 개헌론이라는 게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 명분상.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이래야 되는데 만일 서울시장 놓치고 이렇게 되면 아 이거 봐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권력은. 그렇게 되니까 일단 이 총리와 대통령을 분리하는 이원집정제 권력이라도 이게 좀 이 분산시키자 하는 이원집정제가 논리의 근거가 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갖고 김종인 위원장이 늙음하게 실권이 없는 대통령, 그 청와대를 지키니까 그 주인공 하려고 하느냐 하는 오해가 아직 이 순간에도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삼자 필승론을 이제 주장했다 하는데 이게 두고 볼일인데 이걸 분명히 해야 돼. 만일 김종인 위원장이 그 역사적으로 본인의 철학으로 이원집정제가 꼭 필요하다 그런다면 이거 성사시키고 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내년 3월 선거에서 공약으로는 내가 그럴 수가 있지요. 그 임기 끝날 때 이원집정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분산시켜 놔놓고 공수처 만들어 놓고 이건 순전히 문재인 정권 실세들이 이원집정제를 노리는 거는 권력 분산이 되면 그 국무총리가 실권자지만은 현재의 대통령과 같은 그 집중된 권력을 못 가게 되니까 사정 권력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공수처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계산 때문에 지금 이원집정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또 다른 계산법으로 자기가 대통령 한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해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게
야권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치는 경우다. 예.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조갑제 TV에서 예, 예. 아주 못질하듯이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원전 문제는 지금 국정조사 이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국정조사 요구해도 과반수가 안 되니까 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안 되죠. 안 되죠. 국정조사 요구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방향으로 이 국민의 민심을 이제 분기탱천케 해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이 권력 실세들 386 종북 주사파 세력들의 근본 생각은 반미 항일이거든요. 반미. 반미. 항일, 친북. 반미 항일이죠. 그리고 친북, 친중. 친중, 종북, 굴종. 예. 이 태도니까 북한하고 화평해서 이게 잘 지내고 그리고 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엔사가 철수해야 되고 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그리고 북한 핵은 민족 핵이다. 어디가 미국을 향한 것이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 이런 기본적 사고 방식에 있어서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그 북원추 그다음에 뽀요이스라고는 암호명으로 만들어진 거 그것은 이 정권 아래서는 충분히 그걸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NPT를 탈퇴한 나라가 원전을 지으려고 한다면 NPT 사찰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사찰을 받아야 되고 그러고도 여러 규제를 넘어야 비로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데 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종전선언을 어떻게든지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종전선언을 한다. 종전선언하면 평화가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재 해제하자. 제재 해제하는데 북한이 원전을 원한다면 지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상하 간에 이게 맞아가지고 이게 그러한 문서까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봐야지요, 그게. 그게 무슨 뭐,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아이디어는 북한에 퍼줄 수 있는 거 뭐든지 퍼줄 수 있다는 게 아이디어니까. 그렇죠. 근데 아주 절묘하게 이거 한자로 정리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이 정책은 반미, 항일, 종북, 친중이다, 이거죠. 네. 아주 요거 어디 개념 정리를 한 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반일, 항일, 친중, 종북. 종북. 이게 80년대 말이죠. 70년대는 참 묘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해야 되겠다. 그 박정희 정기에서 조 대표가 또 쓰신 그 과정을 다 읽어보면 박 대통령이 핵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걸 인권 문제로 가지고 이 미국하고 이 대항하고 이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이거 반미 데모가 없었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근데 그 전두환 군사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반미지요. 반미 자주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그 주역들이 이어져서 반미 항일. 근데 그들에게 반미 사고를 깊이 뿌려준 것은 전두환 체제의 그런 어떤 모순, 초기에 무슨 미군 사령관의 동의 아래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영희 씨가 주도에 돼서 만든 두 종류의 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그리고 전환시대의 논리에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의 학자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로 남조선 단선 당정을 수립했다. 그리고 6.25는 북침이다. 기본 딱 두 가지인데 이게 이제 90년에 소련에 해체되고 모든 외교 문서가 우리나라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 보면 이 스탈린 지령에 의해서 이미 북한은 소련군이 주둔한 그 이듬해에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공산당 외의 활동 전부 금지시켜. 이 미군이 주둔한 데는 공산당도 합법화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정판사 사건 11 폭동 일어나니까 이제 불법화 시킨 것인데 그리고 그걸 이미 정부를 이미 다 수립하기 시작했고 강요 명단까지 헌법
안까지 소련에서 다 지령한 대로 했고 48년 8.15에 이쪽이 정부가 수립되니까 한 달도 안 된 이듬해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수립할 수 있는 것을 문미도 다 준비를 해놨던 이 사실인데 이게 90년 이후에 외교무소로 다 이제 들렀어요. 들렀다고 한다면 이영희 씨나 정혜구 씨나 그 당시에는 최장재 씨 몇몇 사람들이 그런 책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런 책을. 그러니까 이걸 추구한 그 김용삼 기자가 이영희 씨 생시에 찾아가고 토론하자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도망을 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헛된 자료에 의해서 머리에 박힌 그러니까 반미 항일 친중 종북 이것이 이들에게 아주 서툰 아주 아마추어 이제 정치 행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제 결론은 이 주사파 핵심들 80년대 감옥 갔다 온 거 그게 훈장이죠. 그 핵심 주류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그러면 이게 김정일이 세상이 돼도 자기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걸 압니다. 예. 왜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되면 제일 걸거적거리는 게 이 사람들이 말 많고 시끄러우니까 이게 제일 먼저 숙청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명분이야. 정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이런 좌파적 생각을 갖는 단체와 이 지지를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비서실장도 되고 대통령까지 됐다는 이 기득권 때문에 이 생각을 해서 탈피 못한다. 그래 놓고 이중적으로 전부 자식들 미국에 왔다 보니 그것도 아주 학비 비싼데 다 이거 누구누구 얘기할 필요 없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이 없어. 이걸 일반 국민들이 이걸 꿰뚫어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의 획득 유지 연장의 방법으로 이게 반미 항일 친중 종북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크게 깨우쳐 줘야 되는데 요즘 많이 깨우쳐 가기 시작한 걸로 봐요. 자, 이 깨우치려면은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을 뭐라고 부를 거냐? 뭐라고 부를 거냐는데 주사파 정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사파라는 게 무슨 철학파도 아니고 이제 주사파가 김일성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들이 한국의 권력을 잡았다. 김일성주의자들이 한국의 권력을 잡았다. 요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면 최소한으로 김일성주의 신봉자들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건 뭐 김일성주의자들이죠. 김일성주의자들이 네. 정권을 잡았다.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서 네. 반미하고 항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김일성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했다. 그리고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하시켰다.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김일성의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불렀다. 4.3 사건 기념사를 하면서 이들은 통일의 꿈을 추구하다가 고초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통일의 꿈은 바로 공산 통일의 꿈이었다. 이번에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한다고 이야기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상원 차기 외교위원장이 그러려고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당신 나라 지켜줬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은 그런 정권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의 핵이다. 이거 민족의 핵 가지면은 이걸 가지고 일본, 미국과 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만들어진 북원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말이 나온 김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공산주의 신봉자들이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아주 무지해요. 무지하고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국절 문제인데, 건국절. 그렇죠. 이 정권 들어서 1919년 3일 만세우동, 그 이듬해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 그게 건국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2017년에 정권을 쥐고 2018년 3일절부터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남북 공동으로 뭘 하겠다. 3.1운동 찬양 임시정부 수립을 공동으로 뭘 하겠다. 기념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 그러니까 48년 8.15가 건국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오다가 안 하잖아요. 2019년 이제 100주년이 되는 초입에 북한에서 너만 해라 안 한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 문재인 정권이 뭘 간과하고 있는 거 하면 조국 광복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만세 사건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마지막에 광복군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조국 광복이 왔다. 이게 아니고 김일성 장군이 이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을 넘나들면서 조국 광복 운동을 해갖고 드디어 이 조국이 광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김구, 윤봉길, 안중근, 김자진, 홍범도 이거 일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들춰내가지고, 이걸 내가지고 100주년 기념회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 말이 쑥 들어가고 이 정권에서는 지금 건국절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있고. 김원봉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 뭐, 김원봉 씨가 의열단을 일으켜서 이게 활동한 흔적이 많이 있어요. 그 1920년대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그 후에 광복군 마지막 약 600명은 그 사령관으로 지청청 장군이 있었고 한 그 광복군은 중국 장개성 군대의 휘하에 속해가 거기에 월급 받고 거기에 피복 받고 이렇게 무장해서 유지해 오던 그 광복군이에요. 그런데 그 재작년에 현충일 날 이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다. 김원봉 선생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원봉, 약산 김원봉 일제시대 그런 초기에 항일운동한 건 틀림없는 일이고 광복군 사령관으로 있었지만 그것은 그 중국군의 일지대 역할을 하게 됐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6.25 전에 이제 월북해가지고 6.25 전쟁에 남침할 때 주요한 직책을 맡았는데 1958년에 장개석의 간첩으로 처형을 당했어. 그렇죠. 간첩으로 처형당한 사람을 뭐 이렇게 숭앙하고 뭐 술잔을 올리고 싶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 우리가 할아버지 간첩질을 하던 사람 처형당한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거나 앞뒤가 없어. 생각이 전혀 없어. 이게 좀 공부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게 참 재밌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 편에서의 가장 큰 업적은 이걸로 아마 개선될 것 같은데 일단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도 아니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도 건국이 아니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는 나라로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확실히 만드는데 이럴는지도 모르지. 2017년 5월 15일을 그걸 건국으로 그거 아닙니까? 그 앞에 그 좀 부정해버렸으니까. 아니, 문재인식 역사관에 의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민주정부라고 했으니까 김대중 출범하는 1998년이 98년 2월이 되지. 건국일이 되겠는데. 건국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명백한 역사 조작을 한 것 중에 하나만 딱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에서 유엔 총회 유명한 결의안이 있었는데 한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하였으므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유명한 문서. 이 유명한 문서가 한일 기본조약에도 들어가는데 그때 일본이 한국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기가 아주 거북해가지고 이 조항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서 딱 그 문장이 들어갑니다. 유엔 총회 기본적으로 3조일 겁니다. 따라서 한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본다 이래요. 기본 합의서에서.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아니고 38도선 남쪽에서만 합법 정부로 인정받았다고 그 문장이 있는데도 이걸 완전히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교과서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통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하나를 이 정권이 조작을 해가지고 북한에 유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논문을 쓴 자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관장으로 임명이 되고 교과서에 거의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이 정권 핵심 실세 586들은 이게 80년대 청년 시절, 대학 시절, 뭐 그때 투옥도 되고 그런데 그 이후로 공부를 안 한 것.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전혀 안 한 것. 화석화돼 버렸어요. 전혀 안 하고, 막 역사 공부도 전혀 안 하고, 그 당시 수준에 머물러 갖고, 이게 반미 자주와 항일 요거, 이 사람들 가끔 어떤 행사할 때, 이 흔드는 거 보면 이게 율동맞게 그게 그대로 나타나. 이거 전문가들이지, 공부 전혀 하는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걸 뭘로 배우느냐. 그게 이제 말장난으로 배우는데, 그게 이제 위선이거든요. 그죠? 모든 거를 내로남불로 위선적인 이야기를 그동안에 공부 안 한 걸 그런 식으로 쭉 배우다가 언제부터 들통이 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조국 사태부터 이 위선의 아주 도사인 조국의 정체가 폭로되고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유시민도 요새 사과 방송하면서 지금 저 좌파 지식인의 신용도가 완전히 저는 부도가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싸움에서는 끝났어요. 말싸움에서는 저쪽에서 누가 나와도 이 자유진영 쪽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글 하나만 딱 쓰면 끝나는 거라. 말싸움에서 끝났다는 건 이는 중요한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큰 저수지 효과로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핵심적 좌파 이론가들이 전부 돌아섰잖아요. 최장집 씨를 비롯해가지고. 그렇죠. 최장집, 많은 이들이. 김중권, 네. 홍세화까지도 민주건달이라고 했으니까. 그 최장집 씨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 핵심들이 20대 때 이 성경처럼 탐독했던 전환시대 논리, 해방전서 인식 이런 데 다 집필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전부 다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바로잡아지기 시작한 이 조정기다. 그만큼 현재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예. 이게 목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모든 걸 야권 지도자들은 자신을 내놓더라도 저는 그 얘기 끝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야 뭐 나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끝내 이게 뭐 삼자 필승론에 기울거나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자관 여론의 추이가 안철수 후보가 이쪽 국민의힘당 후보보다도 비슷하거나 이렇게 좀 올라가더라도 그럴 경우에 나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 조갑제 TV에 자청해서 나와가지고 할 수 없다. 안철수 대표 당신이 굴복하자. 당신이 이쪽이 이러니 말이야. 이쪽이 이렇게 무슨 계산인지 고집을 부리고 이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정말 항복해라. 이건 그때 2011년에 박원순이한테 내줄 때하고는 다른 상황이니까 정말 그냥 가서 막 절이라도 하고 당신들 후보 독해서 단일화 후보하자. 그리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찬조 연설하는 거 허락해달라. 그런 마음으로라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쪽이 미운 짓을 계속 할 때 이거 굴복시킬 방법이 있나요? 야, 이러지 않습니까? 100석이 넘는 당이 어떻게 해서 후보를 함부로 양보하냐. 이 논리에 근거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까지 말이 그런다면 그렇게 해서 피눈물을 머금고 말이 한번 그래 봐라. 난 지금 현재 그런 심리. 자, 이제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국민을 감동시킨 사람이거든요. 지금 러시아에서 나발리라는 사람이 국민을 감동시키니까 이렇게 지금 역사가 바뀌려고 하는데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김종인,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국민을 감동시키려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것도 있고
자기 그 기득권을 딱 버리는 것도 감동시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정치인은 몫이고 국민들은 또 뭐냐 이거. 이게 문재인을 뽑은 사람이 우리 국민인데, 문재인의 얼굴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결국은 정신 차려야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다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뭘 할 거냐, 자꾸 이게 정치인들이 뭘 할 거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국민들이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민망한 얘기인데, 이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우린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나하고도 어디 학교 동창도 되고 같은 변호사이고 한데, 일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다가 대통령이 된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행동을 했으며 30대 때, 40대,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50대 중후반에 와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비서관으로 같은 변호사를 하다가 그 비서실장 했다. 그 이후에 그만 알지, 이 젊었을 때 과정을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대통령 앉혀놨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인권 변호사에다가 인권 변호사 아닙니다. 내가 개념으로 말하는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7, 80년대에 그렇죠. 이 정부의 저항 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반미 차지와 운동하는 학생들까지를 포함해서 그 원칙으로 무료 변론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열심히 한다. 이런데 80년대만 하더라도 그 변호사가 5손가락을 넘어가지 그렇죠. 않았어요. 맞아요. 그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변호사 명단은 거기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 없고, 장기표 씨가 아주 얼마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유명한 걸 나왔는데, 80년대에 자기가 이런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재인 변호사라는 이가 있다, 이래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나는 그런 일에는 그렇죠. 내가 지금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그 정의를 해서 증언한 거 지금 활성화된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우리 잘 몰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최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이 쭉 과정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게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부터는 대통령 될 사람 그걸 잘 짚어봐야 돼요. 잘 다 두들겨 봐야 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어떤 돌출절 행동을 하는지 이걸 다 예상하고 다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오늘이 목요일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 한다면 내일 모레 광화문에서 이 정권 나는 끝장났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이걸 다 막아놔서. 코로나가 막아놔서 이거 벌써 끝장났을 적거니. 어떤 형태로 끝장났을는지 그건 내가 예상할 수가 없어. 이게 군경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위술령을 선포하고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청와대가 포위가 됐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느냐. 벌써 무슨 사단이 일어났다. 근데 코로나로 막아놔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쉽게 끝날 수 있는 걸. 문재인이라는 사람, 지금 아주 옳은 지적이신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몰라요. 대통령 된 이후에. 이 잘 모르는 이유의 가장 큰 책임은 기자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뭘 하는지를 매일 써야 돼요. 일본은 수상이 어제 뭘 했는지를 분 단위로 다 씁니다. 치과에 가서 하고 누구하고 점심 먹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에 주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소통이 적어요. 현장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만나고 장관하고도 거의 안 만나요.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해요, 기자들이. 특히 청와대 기자들이. 하여튼 청와대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이제 뭐 1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번에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상검증을 안 한 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대통령에 대한 사상검증은 특히 한국처럼 사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가장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사상검증 들어가면 저쪽에서 색깔론 한다 이러면 주춤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사상적으로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대통령과 그 정권이 등장하고 말았다. 사상검증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요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이재명 사상검증부터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뭐 나이도 많고 뭐 20년 전에 제 나름대로 갖고 있던 모든 꿈 다 접은 사람이고 하니까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 말에 제가 묶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히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게 대통령 임기가 뭐 1년 채 안 남았지만은 이번에 북원추 뽀요미스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 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게 A4 용지를 가지고 또 읽었어요. 보좌관들 앞에 놔두고 그 바깥에 있는 국민들을 향해가 이게 지금 5년째, 4년째가 넘어가는데 연두 기자회견 사실 그 짜고 치듯이 했고 반론권도 인정하지 않은 그렇죠. 기자회견인데 이게 100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파견한 그 기자들이 의사를 형성해 가지고 지금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 물어볼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그렇죠. 북원추 사건을 비롯해가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몇 가지 우선 시범적으로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요청합니다 하고 집단 의사를 형성해서 요구를 하고 듣지 않으면 철수하라 이거예요. 철수하는 게 맞아요. 예. 철수하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용 언론기관과 그 소속 기자들만 그 모일 것이다. 취재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뭐 때문에 취재하느냐 이거. 그렇죠. 맞아요. 그 수보위에서 말하는 거 텔레비 보고 앉아있다가 기사를 쓰든지 말든지 하면 될 일이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깡단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CNN 기자하고 트럼프하고 그 부정선거 관계에 대해서 하는 그 조 대표가 아주 극적으로 잘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리고 취임식 날 참석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 합니까? 하는 거, 이걸 갖고 30분 번갈아 가면서 기자들이 묻고 했다고 하는 거나 그걸 아주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이 대한민국에 1000명 기자가 있으면서 그런 걸 의사 형성도 하지 못하고 또 그 기자들이 나보다는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혈기도 없어요. 청와대 기자가 1000명이겠죠. 실제 기자는 3만 명입니다. 한국에 지금 기자가 3만 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1000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집단의사를 형성해가지고 거기에 빠질 사람은 빠지고, 그래 명단 작성해서 대통령 기자회견 요청을 하고 안 하면 철수해버리라 이게. 철수해버려. 아이고, 오늘 정말 생생한 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박 변호사님 TV로 제가 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 TV에는 교환 방문. 저 TV에는 뭐 구독자 수도 적고 하니까 오실 것도 없고 25만 명 넘었는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이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언론 자유를 누리는 이 발언을 이 정도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나마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요 정도라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저는 이 조갑제 TV가 선두에 서고 몇몇 유력 TV들이 모든 걸 걸고 바른 말 하고 비판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냐. 그래서 저는 조갑제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조 대표에게 아주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